네,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신용해. 네, 잘 앉으십시오. 네, 재판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하신 정언 거부와 관련해서 네네. 제가 이 사건으로 지금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하오니 재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재판부는 뭐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경우에 거기에 증언 거부에 해당되면 뭐 답변 안 하시는 거는 허용해 드리는데 질문 자체를 저희가 뭐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쭉 질문을 들어보고 사항에 따라서는 거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 증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증언 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허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하시고 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어보시죠. 증거 동의로 인해 진정 성립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근무하셨던 교정본부의 구성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있으시죠?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증거 순번 76번 1269쪽부터 잠깐만, 이런 부분 자체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자체로 뭐 범죄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인정 신문이라 생각하고 예, 그 부분은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한 게 맞습니다. 네. 예, 법무부 직제 및 분장 사무 제시하겠습니다. 예, 화면 봐주시겠어요? 교정본부 업무에 관한 자료입니다. 교정본부의 구성과 담당 업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거는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이 되면 증언 거부하시면 허용해 드리고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 같아서 이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장님께서 그걸 말씀하신다면 그 뭐 교정본부는 그 크게 이제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미결 수용자와 또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관리하면서 이 교정시설, 뭐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서 교정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정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제반 사항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으로서 증인의 담당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뭐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을 보좌해서 관리를 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서의 증인의 역할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2022년 9월 1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2025년 5월 28일 퇴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명예퇴직하셨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뭐 지금부터는 사실 재판장님 이제 좀 증언을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언 거부 허용합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 2024년 2월에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피고인과 아는 사이셨나요?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 있으셨어요?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교정본부에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며 교정본부는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르고 지휘 감독받는 관계 맞죠? 이거는 뭐 네, 일반적인 네, 내용.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교정본부에 지시하는 내용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럼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하셨죠?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진행 방식은 어떠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용으로 어떤 것들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좀 말씀드린 깜빡인데 이 사건 중계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청석에 들으셨죠? 네. 네, 그거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네, 네. 네,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질문하십시오. 증거기록 순번 20번 신용의 진술조서 262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수시로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매일 한 번 정도 피고인을 만나 업무 보고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의 다른 실국장들도 증인처럼 매일 피고인을 대면하면서 보고를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으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3-13번입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서 교정본부에 특히 관심을 가지거나 신경 쓰는 부분 어떤 것이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국회에 갈 때 동행하기도 하셨죠?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번 묻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경위 어떠한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78번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기관장 회의 소집권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피고인이 맞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의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회의 소집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반적으로는 위임 정결 규정에는 저렇게 장관이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은 실무적인 경우에는 비상시가 있을 때는 뭐 실국장 특히 뭐 우리 교정본부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나 소방청처럼 따로 독립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지만 법무부 내에서는 항상 준독립 이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관님이 꼭 소집을 안 해도 위임 정결 위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뭐 교정본부에서도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서 물어보신 조 내용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정도는 장관님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지만 비상 상황이나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사후에 보고를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건 그 교정본부 기관장 회의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실국장 회의, 간부 회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국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소집권자인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소집하고 이는 법무부 기조실장 변필관을 통해 전달되었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평소 간부회의 소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달은 누가 했나요?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필관 법무부 기조실장이 이미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음에도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굳이 증인에게 재차 연락하여 간부회의에 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7번입니다. 피고인과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회의 소집이나 회의 참석 여부 물어본 적 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8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56번 924쪽 신용희 교정본부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소집한 사실을 변필관 기획조정실장이 단체 카카오톡에 올린 메시지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9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20번 264쪽 교정본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증인은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소집을 알게 된 22시 53분경 이전에 교정본부 5급 이상 간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2시 33분경 이승용 팀장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라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를 전송하고 이후 김세정 교정관은 전국 교정기관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수용관리 철저 및 복무기간 확립 지시를 즉시 시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 법원 등에 연락해서 재판관할 변경 및 재판 일정 정상 속행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 각 전송하였고 증인은 22시 52분경 잘 알겠습니다 라는 메시지 전송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 어떤 의미였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4-10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20번 교정본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위 대화방에서 22시 52분경 이성우 서기관은 일단 기다려 보시죠. 상황 파악 후 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김세정 교정관은 비상기획관실과 계속 연락해서 우리 부의 조치사항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시 이성우 서기관이 먼저 움직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증인은 22시 55분경 즉시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 전송하였습니다. 즉시 시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어떤 의미였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시달하라는 말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무 기간을 확립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 시달하신 건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13번입니다. 이성우 서기관의 말처럼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시달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1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59번 피고인과 증인 사이 통화 내역입니다. 교정본부 5급 이상 간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증인이 위와 같이 지시한 이후에 23시 04분경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하셨죠?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는 뭘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1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20번 신용의 진술조서 270쪽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생긴다면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18번입니다. 증인은 위와 같은 증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근에 가석방으로 많이 내보냈는데 과밀 수용이 그렇게 심각하느냐라고 되물었다고 진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수용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20번 274쪽 교정본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직후 23시 06분경 교정본부 근무 인원들에게 비상소집 발령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후 교정본부 비상소집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교정본부 비상소집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25번입니다. 증인은 교정본부 비상소집을 지시한 후 증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법무부 과천청사로 이동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26번 증거기록 순번 459번 7957쪽 신용의 김문태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23시 25분경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전화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직후에 김문태에게 전화한 이유 무엇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직후에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전화하신 것 아닌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29번입니다. 증인의 주장대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위 등이 발생하여 수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면 국회, 언론사 또는 각종 집회가 이뤄지는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서울 남부구치소, 서울 남부교도소 혹은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김문태에게만 전화를 걸어 서울구치소 현황만 파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30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1번 김문태, 권혁규, 한승구, 이인용, 전영재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과 통화를 마친 김문태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권혁규에게, 권혁규는 서울구치소 야간 당직관 한승구에게, 한승구는 야간 입소 담당자 김주형에게, 김주형은 주간 거실 지정 담당자 이인용에게, 이인용은 같은 부서 소속 팀장 전영재에게 각 순차로 전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증인이 김문태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31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1번 전영재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거실 지정 담당자 전영재는 주간 거실 지정 담당자 이인용으로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와 독거실과 홈거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출근하였고 한승구 교정관으로부터 수용자 거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보라미 시스템과 엑셀 파일 등을 보며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한 현황을 한 장의 문서로 정리하여 한승구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의 지시 없이 실무자인 전영재가 늦은 시간 출근하여 수용 거실 현황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32번입니다. 증인은 서울구치소 또는 교정본부 등 관계자로부터 전영재가 작성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에 대한 보고 받으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3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정의동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 김문태와 통화 마친 후 교정본부 서기관 정의동과 통화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정의동과 2024년 12월 3일 23시 32분경 2, 3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하셨는데
3번이나 통화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동에게 수도권 지역의 수용 여력을 파악해보라는 지시한 것 아닌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38번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502번 법무부 1층 출입기록입니다. 증인 정의동과 통화 후 2024년 12월 3일 23시 42분경 법무부 청사 도착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사무실에 도착한 뒤에 교정본부 직원들로부터 어떤 보고 받았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4-40번 증거기록 순번 13번 150쪽 업무 연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교정본부 위종진 서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이 업무 연락 어떤 내용이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개최한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준비할 것 지시하였는데 늦은 시간 전국 기관장들을 상대로 굳이 영상회의 개최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지시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리 회의를 소집해 둔 것 아닌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5번입니다. 증인이 주관한 교정본부 1차 간부회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768번 23,887쪽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44분경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권실의 계장은 과장님들 오시는 대로 본부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이민열 과장은 사무실에 TV 지상파 모니터링 하세요. 과장은 본부장실 회의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본부장실 증인의 사무실 맞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과장급 회의 소집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대화방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과장급 간부회의 소집하고 교정본부장실에서 교정본부 1차 간부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방에 등장하는 유정훈 계장, 권실의 계장, 양성필 사무관, 이민열 과장, 비상계엄 당일 사무실에 출근한 이유 무엇이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5-4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25번 19,450쪽 양원동 진술조서입니다. 양원동은 23시 30분경 보안과장실에 도착해서 약 10분 후 직원 중 한 사람이 과장님들 본부장실로 들어와라는 말을 듣고 교정본부장실로 가게 되었고 교정본부장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은 회의 탁자에 앉아 있었으며 이홍현 교정정책단장, 이민열 분류심사과장, 김진아 마약사범 재활팀장이 회의에 참석해 있었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과장들이 참석했는데 9명에서 10명 정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증인이 23시 45분경 사무실에 도착해서 간부들을 소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증인 이와 같은 회의 소집하고 참석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5-5번 묻겠습니다. 예. 양원동은 증인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기 전 10분 정도 교정본부 간부회의가 짧게 진행되었고 당시 증인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교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라며 질문을 하였고 수용자 이송 중지를 지시하였으며 또한 관일 수용 상태이니 수용 여력을 파악해야 한다며 보안과에 수후에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5-6번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이민열 진술조서입니다.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또한
증인이 법무부 실국장회의에 참석하기 전 1차 간부회의를 열어 양원동 보안과장에게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5-7번 증거기록 순번 210번 이승용 진술조서입니다. 보안과장 양원동은 증인의 지시사항을 이승용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승용 또한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정의동 서기관으로부터 신용의 본부장이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장성일 교감에게 전국 교정시설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증인 양원동과 정의동에게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6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참여한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와 포고령 발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소집한 비상간부 회의 언제 어디에서 진행됐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회의실에 들어갔을 당시 누가 와 있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비상간부 회의 들어가기 전 어떤 자료 준비해 갔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회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6-5번 증거기록 순번 573번 배상업 작성 법무부 간부회의 좌석 배치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간부회의 당시 피고인 맞은편 착석하셨죠? 예,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간부회의에서 피고인 어떤 발언했나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6-7번입니다. 피고인이 검찰국 소속 과장들에게는 어떤 지시했나요? 예,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합수부로 검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국 소속 과장들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평소 피고인 박성재가 주최하는 다른 회의에서도 검찰국 과장들이 참여했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 당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헌법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승재현 인권국장도 비상간부 회의에서 포구령 1호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위법하니 법무부에서는 향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라며 포구령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고 검토 필요성 건의하였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유혁 감찰관 또한 비상간부 회의장에서 비상계엄과 포구령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6-16번입니다. 소회의실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뉴스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모니터 설치돼 있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6-19번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92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입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후 발령된 포고령 내용 알고 있으시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의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였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유혁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각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특검 조사 시 증인도 이때 포고령 발령 사실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셨는데 맞는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증인 특검 조사 시에도 실국장 회의 중에 누군가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해서 저도 그때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이때 알게 되신 거 맞으세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5번 순번 5번 신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그 질문하기 앞서 이 대화 내역 증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인데요. 변창호 씨 누구인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시면 변창호, 조순식, 김윤호, 이재철, 박종인 다 증인의 지인들이 맞으시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이게 추가 증거로 신청하셨던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변호인께서 그게 증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증인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증인의 휴대폰에 있었던 자료가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 증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직접 보시고 증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게 증인 휴대폰에 있었던 게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증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변호인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아까 휴대폰에 나온 걸 확인하면 증거 동의하시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그 휴대폰과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야만 증거 의견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오늘 그 증거를 봐가지고 이것이 지금 증인의 휴대폰이 맞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한 다음에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 내용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증인이 거부하게 되면 사실 답변을 뭐 요구하기는 곤란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변 안 하시고 입장이시니까 예, 그럼 일단 제시는 생략하고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그 증거 의견은 다음에 같이 하시죠. 나머지 오늘 추가 증거에 대해서 전체 다 하시면서.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진행할 때 저희가 그때 증거 증거 여부를 의견을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언 거부를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신청하신 증거 중에 5번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같이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계속 물어보시는 걸로 하시죠. 증인 비상간부 회의 시 포고령 발령 사실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신 진술과 달리 2024년 12월 4일 23시 32분경 변창호로부터 계양사령부 포고령 1호 전문 수신하셨는데 이때 인식한 거 맞으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 증인의 입장에서 위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간부 회의 어떻게 끝났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번 묻겠습니다.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가 끝난 뒤 증인이 주관한 교정본부 간부회의 및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문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종료 후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교정본부장실에 모여있던 과장들과 회의 진행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간부회의가 끝난 직후 다시 교정본부장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회의에서 과장들에게 어떤 내용 지시하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26번, 907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회의 자리에서 이승용 사무관은 부속실 직원 이서연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문건을 결재판에 넣어 교정본부장실로 보내 증인에게 보고하였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725번 양원동 진술조서입니다. 양원동은 증인이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서 돌아온 다음 교정본부 2차 회의를 하는 도중에 부속실 직원 이서연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를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승용 서기관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교도소와 구치소별로 추가 수용 가능한 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합계 3,600명을 추가로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맞는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 문건 보고 양원동에게 뭐라고 말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양원동에게 포구령 위반자 구금을 언급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12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25번 양원동 진술조서입니다. 양원동은 증인이 이승용 사무관이 보고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문건을 본 뒤 자신에게 비상계엄 대비 포구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메모하였다가 이승용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13번 증거기록 순번 813번 양원동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민열 또한 증인이 이 문서를 보고 보안과장 양원동을 불러 구체적으로 수정사항을 지시하였고 양원동 보안과장이 중간에 보안과로 가서 증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14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25번 장성일 교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입니다. 장성일 교감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양원동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승용이 2024년 12월 4일 1시 14분경 과장님 지시사항 비상계엄 대비 포구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원페이퍼 작성,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한 것 참고해서 작성 이라는 메시지를 장성일에게 전송한 것이 확인되는데 증인 이와 같은 지시 하신 거 맞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15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25번 양원동 진술조서입니다. 양원동은 2차 교정본부 회의에서
1차 교정본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이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는 말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보안과의 계엄 선포에 따른 수도권 지역 교정기관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아래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될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누가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포고령을 위반한 자들이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정기관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대비한 것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교정본부 과장들과 함께 교정본부장실에서 TV 시청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2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교정본부 2차 회의를 진행할 당시에는 군 헬기가 국회 마당에 착륙하고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이 장면 보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이민열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민열은 당시 증인과 함께 뉴스를 시청했고 뉴스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4번입니다. 증인은 방송으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헬기를 동원한 무장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5번입니다. 증인 교정본부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적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되었다는 내용 확인하기도 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26번 신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1시 4분경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문건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보고한 이유 무엇이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7번입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를 보고한 1시 4분경에는 이미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입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위 자료를 보고한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8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25번 장성일 교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입니다. 증인은 양원동 보안과장에게 제지시하여 장성일이 수정한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건을 2023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10시경까지 사이에 이승용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29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38번 장성일 진술조서입니다. 문서 작성자인 장성일은 1회 조사 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보고 문건만을 작성하였을 뿐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2회 조사에서 사실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8시경부터 9시경 사이에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다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떠올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30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37번 이승용 진술조서입니다. 이승용 또한 양원동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2월 4일 아침에 출근하여 장성일이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을 변경하여 작성해서 증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이승용 과장의 보고를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32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37번 이승용 진술조서입니다. 이승용은 증인이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외부로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위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의미였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35번입니다. 장성일은 이승용 사무관이 증인에게 대면 보고를 한 후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을 삭제하였고 2025년 9월 18일 이승용으로부터 찌꺼기 파일 같은 것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에브리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엄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D드라이브에 남아있는 링크 파일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증인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닌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장성일이 굳이 후임자 유경근 교위가 사용하는 PC에 몰래 접속하기까지 하여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남아있는 링크 파일까지 삭제한 이유 무엇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7-37번입니다. 이승용 과장으로부터 새롭게 보고받은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파일 받으시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번입니다. 증인의 지시로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에 관해 묻겠습니다. 증인은 교정본부 2차 간부회의 당시에 회의에 참석한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 있으시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2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의하면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경 분류심사과 지시, 긴급 가석방 관련 오늘 주간의 본부장 보고, 수용 여력 확보 차원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이 확인되는데 증인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닙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열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한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수용 여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긴급 가석방 검토할 것 지시한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5번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이민열
이민열은 증인의 지시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해서 박형배 교감을 통해 증인에게 직접 보고하였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13번 이민열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민열은 교정본부 2차 회의 시 증인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박형배 교감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2024년 12월 4일 9시 10분경부터 20분경 사이에 증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7번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에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굳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자료 보고받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후에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열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8-10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753번 긴급 가석방 검토 경과 추정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화면에 보이는 긴급 가석방 검토 경과 추정 문건 보신 적 있으시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문서 작성 경위 알고 계신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 교정본부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이 발령되었고 간부회의 시 본부장인 증인이 지시하여 2024년 12월 4일 아침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였고 2024년 12월 4일 8시 30분경 부서장인 이민열이 증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된 상황이었으므로 계엄법 및 계엄실무편람에 의할 때 법무부나 교정본부장인 증인이 임의로 가석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지침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9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주관한 전국 구치소 교도소 기관장들을 상대로 진행하셨던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1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459번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후 교정본부 1차 간부회의,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교정본부 2차 간부회의를 마치고 교정본부 및 전국 교정기관장들을 상대로 영상회의 개최하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개최한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비상간부 회의가 끝나고 2024년 12월 4일 1시 9분경에 영상회의가 시작될 무렵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임에도 굳이 영상회의 진행하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영상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9-4번 증거기록 순번 459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진행한 영상회의 결과에 따른 보고서 중 이번 교정본부장 지시사항 첫 번째 항목에 의하면 장관님 주재 긴급 간부회의 지시사항 전파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을 전파한 것인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영상회의에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각 구치소 교도소별로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라는 내용의 지시 하신 사실 있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9-6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13번 이도곤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영상회의에 참석하였던 거창구치소장 이도곤은 증인이 회의 당시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기관별로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라.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참석 후 개최한 영상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였고 증인은 영상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결국 증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계엄법 7조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인 교정본부 및 교정본부 산하기관인 전국교정기관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계엄법 7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교정본부, 전국 교정기관의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된다는 것 알고 계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증거순번 485번 2023 계엄 실무 편람 제시하겠습니다. 이 계엄 실무 편람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계엄 업무 관계관들의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행한 실무 편람입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충무 8천 계엄 기본계획, 전시 계엄 시행계획, 계엄사령부 운영 예규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증인도 이와 같은 실무 편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아래 교정본부도 계엄법의 적용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실무 편람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10-3번입니다. 증거순번 485번 2023 계엄 실무 편람 내용 중 142쪽 다한 행정 업무 처리 지침 중 수용 및 개요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수용 및 개요 부분 보시면 계엄 군사법원 관할 민간인 기결수 및 기결수는 일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 이를 알고 계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이었으므로 이 계엄 실무 편람에 따라 포고령을 위반한 민간인 미결수 및 기결수는 군 수용시설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구치소 등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맞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증거순번 505번 5.18 사건 수사기록 증거기록 506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기관과 검찰을 거쳐서 민간 교정시설로 수용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라고 주장하셨으나 이와 달리 과거 5.17 비상계엄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계엄군은 연행된 시민들을 광주교도소에 수감하고 고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어떻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데 어떻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포구령 위반자들이나 체포 대상자들, 일반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었을 경우 과거 5.17 비상계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중과순간 558번 노상원 수첩 글씨 판독 감적 결과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노상원이 작성한 수첩 기재에 의하면 500여 수집, 어디로 분배해서 수용하나, 수거 후 수집소로 이동, 단계별 구치소로 이동 수용, 수용 5개소, 단 교도간부 군무인원 편성,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한다라는 내용이 순차 확인됩니다. 증인 노상원 수첩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용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우선은 서울구치소에 내란 세력이 체포를 계획했던 주요 인사들을 수용할 독거실과 일반 포구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홍거실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여 보고받고 포구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 보안과에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이 문서로 보고받았던 것 아닙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거 순간 485번 2023 계엄 실무 편람 행정 업무 처리 지침 중 비상시 석방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계엄 실무 편람 행정 업무 처리 지침 내용 중 비상시 석방 부분을 보면 수용시설 및 방호 능력을 초과 등으로 비상시 석방 필요 시에 계엄사령관의 지침에 의해 피구금자 및 피감호자에 대하여 비상시 석방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이 계엄 실무 편람에 기재된 비상시 석방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분류심사과의 긴급 가석방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 아닌가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지시로 교정본부 직원들은 수용 거실 현황,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계엄법 내지는 계엄 실무 편람에 따른 수용 공간 확보와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가석방 검토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계엄법 내지 계엄실무 편람에 따른 절차의 수행은 헌법에 합치되고 적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 이거 전에 신용회와 관련해서는 정의 신청을 변호인 측에서 하신다고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저희가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정의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반대 신문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시고 네네. 반대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네. 증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해공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을 다 거부하고 계신데 우선 오늘 제출한 정제 1호만 우선 제시합니다. 이 7-1항, 7-2항을 먼저 묻겠습니다. 정제 1호 증인 작성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증인께서 작성하신 논문이고 박사학위로 지나가신 게 맞죠? 이거?
이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의는 교정공무원을 개직하시면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심각성과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정시설 과밀 수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법적 대책을 연구하여 2024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표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방지에 관한 정책적 법적 대책 중에 이후에 교정본부에서 시행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저기부터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께서 아마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죠. 재판장님, 저희 반대 신문 사항은 뭐 지금 저희께서 전부 정을 거부하시는 상황에서 묻는 것 자체가 이의가 아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노상원 시장님. 아니 노상원이 아니 김대우. 예. 아까 검찰에서 그 민간인에 대한 구금 시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노상원이 아니라 방첩사령단장입니다. 이 사람이 합동 수사단 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 좀 내려. 위로 좀 내려주세요. 제가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총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님이 저한테 구금시설이 어딨냐면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했더니 사령관님이 수방사 비원방크로 가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 잡아서 수방사로 이동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런 거 언론에서도 보셨죠? 죄송합니다.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그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계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과밀 수용의 문제였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밀 수용으로 인해서 에 대해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밀 수용과 관련해서 이제 방지 대책으로는 이제 제가 과밀 수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정인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발견하고 그걸 대충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과밀 수용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방지하는 대책으로 이제 정책적 법적 대책을 이제 연구를 하셨던데 이제 그 법적 대책이나 정책적 대책이 그 국가에서 교정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문 전략과 이제 그 후문 전략이 있는데 정문 전략은 국가의 시책 내지는 뭐 법원의 정책, 그다음에 검찰의 구금 내지 구속 그 기준 이런 정책으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후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석방 주로 가석방이죠. 가석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던데 지금 교정본부에서 2024년 8월에 낸 그 자료가 있는데 보도 자료가 있던데 거기에도 지금 수용 여력 그 확보를 계속해라. 이제 수용 여력과 과밀 그 수용은 그 직결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제가 뭐 아까 검찰 측에도 제가 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죄송스럽지만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곤란하시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받으시면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정인의 상황이 비추어서 정 거부를 허용했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 재판장께서 고지하셨듯이 증인의 증언 거부권은 증인 형사 책임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거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수사를 어떤 혐의로 받고 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서 받으셨나요? 특검에서 받으셨나요?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로 전환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말고 좀 일반적인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박사학위 관련해 가지고 그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 과밀 수용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밀 수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밀 수용이 제가 교정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가 2022년 9월 달인데요. 그때도 물론 과밀 이제 수용 정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정해진 게 있는데 그때도 이미 조금 초과된 상태였지만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수용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 가지고 비상계엄이 있기 며칠 전에 11월 30일 날 아마 가석방 했을 그 무렵에 가석방을 거의 1000명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6만 4천여 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수용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게 정원이라고 한다면 전국 평균이 한 128% 그러니까 한 28명이 더 수용돼 있는 게 전국 평균이었고요.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한 155%에서 7%까지 그래서 100명을 수용하는 게 정상이다면 서울구치소는 55 내지 57명이 더 수용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우리가 한 교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구치소가 가장 과밀 수용이 좀 심각했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문을 이걸 주제로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논문을 준비했던 거고 제가 요즘 듣기로는 지금도 그 과밀 수용 상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뭐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통계를 수용 통계를 외부에 좀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잘 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아마 상당히 좀 과밀 수용 상태가 심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밀 수용 퍼센트 같은 건 제 생각에는 뭐 수용자마다 필요한 공간이 있고 그걸 초과해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홈거실이 있고 독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실은 이제 1인 1실이라 그래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니까요. 뭐 그것도 뭐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만 홈거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용 정원이 5명이 들어가야 되는 방이 정상이라고 우리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지금 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8명 또 더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독거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법률 형집행법에는 독거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또 홍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선언적 규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라면 이런 현황뿐만 아니라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연구하신 해결 방안은 어땠습니까? 해결 방안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정문 전략과 후문 전략이라 해가지고 정문 전략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수사를 좀 잘해주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뭐 1심에서 혹시 유죄가 떨어지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좀 뭐 불구속이나 보석 이런 거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미결 수용자가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정문 전략이고요. 이제 입구에 들어오는 쪽이고 후문 전략이라는 거는 나가는 쪽을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쪽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현행법상 가석방 외에는 별로 검토할 게 없어가지고 영국 같은 사례를 제가 많이 좀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더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다면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1년 정도만 복역을 하면 거의 자동으로 석방이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영국을 포함해서 몇 군데 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구속되는 사람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혹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빨리 석방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건 말고 좀 일반적인 것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본부장 취임하실 때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퇴임하실 때는 누구였습니까? 퇴임할 때는 우리 박성재 지금 피고인이시고요. 피고인.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증인께서 본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교정본부 비상소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비상소집을 화재가 났을 경우도 있었고요. 비상소집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도주자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합니다. 참석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보통 비상소집을 도주자가 발생했을 때 하면은 이제 교정본부는 당연히 교정본부인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본부인은 당연히 집합을 하고요. 전국 같은 경우도 도주자 발생했을 때 하달해가지고 각 기관에도 전체적으로 다 직원들이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도주자가 발생한 기관 도주자 발생한 기관 말고도 왜냐하면 그 도주자가 어디 쪽으로 갈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통 그럴 때는 일단 제가 먼저 발령을 하고 장관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순서로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퇴임하기 전에 청송 지역하고 경북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 비상소집 당연히 본부 직원들하고 또 이제 대구지방교정청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그런 기관에도 비상소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소집이라는 게 저희가 통합방위법이라든지 기타 거기 나오는 법령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교정본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이나 소방청처럼 이렇게 직제상 독립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장관님들께서 교정본부나 교정국 시절에도 준독립기관으로 해서 교정국장이나 본부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좀 위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비상시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 뒤에 장관한테 사후 보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교정공무원 중에 거실 지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해 보니까 거실 지정은 뭐 혼거실, 독거실 이런 걸 지정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주로 이 거실 지정은 수용자가 왔을 때 주로 보통 보면 주간에 이제 경찰에서 10일간 구속 수사를 마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교정 시설로 이렇게 넘겨줄 때 그때 이제 들어오는 수용자에 대해서 거실 지정 직원이 신입실이라고 이렇게 따로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가는 방이 아까 독거실이라든지 혼거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하는 주 임무가 하나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이 전방이라 그래가지고 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거실에 수용을 하다가 다른 수용자들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는 생활을 못하겠다 아니면 코를 좀 심하게 곤다든지 이럴 경우에 담당 교도관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면 이제 거실 지정 교도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거실 지정 교도관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이제 거기도 아까 이제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보안 과장이 결정하는 게 있고 또 소장까지 올라가는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방을 바꿔주고 조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고 그거는 전국 교정기관에 다 보안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관은 한 2명, 3명 있는 기관도 있고요. 작은 기관은 1명이서 이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간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오는 거 말고 야간에 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간에 오는 경우는 굳이 뭐 그 배방 직원이 오지 않아도 그 야간에는 당직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알아서 보통 보면은 그냥 무작정 각 거실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실이라 그래가지고 신입은 보통 보면 예전 뭐 코로나 때는 일주일씩 격리하기도 했지만 지금 저희 보통 보면 3일 정도를 신입실에 대기를 시켰다가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수용 생활 적응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지켜야 될 것도 알려주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본 거실로 저희는 본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방을 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를 때도 이제 거실 그 우리는 뭐 보통 그냥 관례적으로는 배방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거실 지정 담당 직원이 이제 그 3일이 지나면 몇 동, 몇 수용동에 몇 실로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주간에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일단 야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서 노역장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대부분이 수용 그 신입 수용실로 보내게 됩니다. 평소에 증인께서 본부장으로 보고를 받으실 때 제 생각에는 대면 보고가 있고 서면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뭐 중요한 거는 대면 보고를 하고요. 서면 보고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뭐 정보 보고 늘상 있는 그런 이렇게 워낙 뭐 전국에 그 수용자가 당시에 6만 5천 명, 4천 명 이 정도로 많다 보니까 수용 정원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제가 취임할 때는 5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4만 8천 명이 수용 정원이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사유로 이렇게 원래는 독거실이 법상으로 원칙이지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홈거실에 이제 수용돼 있으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다 보면 폭행 사고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보고가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뭐 수십 개 그 기관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경우는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서면으로 이렇게 아침에 보고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진짜 인명사고가 크게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짜 이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게 되면 장관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대면 보고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께서 설명을 듣고 이제 보고를 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이거는 진짜 그 법무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혹시 뭐 국회에서 질문도 올 수도 있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경우는 제가 가고 안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장들이 과장들이 자기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장관님한테 주로 뭐 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침마다 뭐 보안과에서 전국 교정시설에서 정보 보고 받아서 증인한테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아침마다 늘 보고 받는 거는 그 수용 현황이라고 수용 현황이 아침 다르고 또 저녁에 석방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저녁에 다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로 제가 보고 받는 거는 아침에 이제 수용 현황 이래 가지고 인원 현황입니다. 직원이 몇 명, 전국 수용자가 몇 명 이런 거를 이제 그 수용 현황으로 이렇게 붙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된 걸 보고를 받습니다. 증인께서 보고를 받아서 네. 보고서를 수정해 준 적도 있습니까? 뭐 숫자는 제가 수정을 할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비고란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수용 현황 정리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뭐 장관님한테도 우리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장 차관님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몇 명, 여성 수용자가 몇 명, 장애인 수용자가 몇 명 이런 경우는 제가 비고란에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 방식과는 좀 다르게 소수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양식을 좀 바꾼 적은 있지만 전통적으로 늘 오는 그 수용 기관별로 정원, 현원, 수용 비율 이렇게는 쭉 이렇게 계속 내려온 관행대로 그렇게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석방 관련해서 네. 그 분류심사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석방은 저희는 수형자가 신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그 기간 복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제 걸러 가지고 법무부로 이제 상신을 하면 그게 이제 분류심사과에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담당하는 계에서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금방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께 보고를 해서 장관께서 최종 오케이를 해주면 그게 시행되는 그런 구조로 매달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님이 보여준 법령 같은 걸 보니까 긴급 가석방에 대한 법률도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이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지금? 예,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었고 이제 우리가 을지 연습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비상 대비 훈련을 할 때 이제 뭐 그 전쟁이 나면 이제 보통 보면 전쟁이 나면 전투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수용자의 안전이라는 이런 건 모든 걸 감안해서 전체 수용자를 데리고 후퇴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자들은 바로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범죄자만 데리고 후퇴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만 제가 기억을 했고 긴급 가석방은 저희들이 이제 뭐 천재지변이 있을 때 형집행법에 나옵니다만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서 기관장이 이렇게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제가 뭐 금방 판사님 물어보신 대로 긴급 가석방에 대해서 뭐 바로 이렇게 뭐 장관 허락도 없이 한다 이런 것까지 깊숙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게 형이 확정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우리 형법에는 이제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뭐 80% 이상의 수용자 일단 가석방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용자가 10명 있다 그러면 한 뭐 많아봤자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와서는 많이 좀 늘리긴 했는데요. 한 30% 조금 넘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석방 대상이 된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복역할 수 있는 형기가 보통 한 뭐 그 10명 이제 3명 정도가 만약 가석방이 된다 그러면 그 3명을 또 10명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중에 가석방 나간 사람 10명 중에 8명은 80% 이상을 복역을 해야 가석방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한 67가지 정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고령이고 환자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뭐 60%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97%, 8%까지 복역하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의지 연습하실 때 네. 긴급 가석방도 연습하실 것 같아서 그때 뭐 기준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을지 연습 때는 저는 그 긴급 가석방이 그때도 제가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계별 석방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뭐 옛날부터 쭉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이라 조절 석방이라고 법무부 장관의 명에 의해서 바로바로 이제 후퇴하면서 이렇게 석방해 주는 그런 가석방이 아니고 조절 석방이라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단계별 석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석방은 그렇게 비상시에 크게 거론되지는 을지 연습 때 거론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알았으면 뭐 장관님한테 긴급 가석방을 바로 건의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가석방을 얘기를 제가 했을 때도 지금 현재 통상적인 가석방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보통 보면 가석방이 이제 만약에 11월 30일 날 시행이 된다 그러면 10월 초까지 해당 기관에서 가석방 심사를 마친 인원들이
10월 10일 이후에 한 15일까지 법무부로 그 명단들이 올라옵니다. 서류하고. 그럼 그 한 달 동안 법무부 분리심사과에서 그 검토를 하고 11월 한 20일 정도에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득하고 10월 11월 30일자로 가석방을 시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그때 가석방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도 사실은 저는 11월 그때 뭐 가석방 11월 30일 날 시행된 지 며칠 안 됐었거든요. 30일 날 가석방이 시행이 되고 비상계엄이 3일 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걸 당장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옛날에 코로나 때는 임시 가석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긴급 가석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석방을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내보낸 이런 경우처럼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 가석방이라는 뜻이 지금 판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우리 법에 나오는 또는 아까 뭐 거기 우리 검사님이나 다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인 줄은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아 이게 긴급 가석방이라는 게 있고 임시 가석방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는 정기 가석방이 있고 이제 조절 석방이라고 하는 단계적 석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추후에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알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긴급 가석방은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기 제가 다른 사건에 하나 좀 재판이 있어가지고 잠시 좀 재판석에서 있어가는 걸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시죠. 네. 지금 그 서울구치소 관련해서 그 위에 서울지방교정청이 있고 그 위에 교정본부가 있는 체계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에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대한 증인의 지휘권과 그 지방교정청장의 지휘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일선 기관장들한테 직접 뭐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판사님 물어보시는 취지처럼 저희들도 경찰이나 군처럼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지휘 명령 체계는 서울지방교정청을 통해서 서울구치소로 내려가고 다른 기관도 그렇게 내려가는 게 통상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수용자들이 야간에 네. 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외부 방송을 볼 수 있습니까? 아, 그게 우리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침 전까지 9시, 저녁 9시 전까지 아마 우리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뒤로는 취침 시간이기 때문에 중단이 되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8시 30분까지인지 9시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취침 전까지만 방송을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취침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뭐 21시 또는 뭐 21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수용자들은 사실 그 시간에 자는 사람 좀 드물고요. 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천차만별입니다. 네,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특검에서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저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자, 증인 오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인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논문 초록 부분에도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요. 목차 부분에도 과밀 수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목차가 확인됩니다. 지금 제가 논문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증인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하신 과밀 수용의 문제점은 결국 수용자들의 인권과 방어권 그리고 교정사고 발생 위험, 교정처 프로그램 운영 저해 등 결국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
가밀 수용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맞습니까? 네, 제가 저 논문을 쓸 때는 일단 수용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그리고 교정시설의 형사사법 체계 속의 하나인데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정기관에서도 형사사법 이제 수사나 재판이나 그 단계에서 생산된 수용자들을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또 질서도 잘 유지하면서 이 형사사법 체계가 잘 운영이 된 다음에 국가의 형법권이 잘 집행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 현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수용 정원이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수용을 시키다 보니까 폭행 사고 또 뭐 난동 사고 여러 가지 교정 사고도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교도관들의 피로감도 또 높여주게 되고 또 사법 불신까지 심어주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 수용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또 교정기관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자, 증인 아까 재판부의 직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증인이 2022년 9월 달에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했을 때 전국 수용 정원이 약 5만 명인데 증인 취임 당시에 약 6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어서 가밀 수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6만 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만 명 정도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취임할 때 그때는 수용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4만 7천 얼마인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취임할 무렵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만 1천에서 5만 2천 명 정도. 근데 이제 그게 22년 9월 달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제 비상계엄 일어나기 그 무렵이겠죠. 24년 11월 30일자 가석방을 시행하기 직전까지 한 6만 4,500명까지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12월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전 기준으로 수용 정원이 약 4만 7천인데 수용 현원이 약 6만 명이면 수용 여력이 약 120%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그렇게 안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취임할 때 하고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가 한 2년 좀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용 공간도 좀 마련을 했고 또 수용 여력도 확보를 해서 확보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에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안 쓰는 수용 거실이 있으면 그 수용 거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게 했고, 또 만약에 부지가 있다면은 사동을 새로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만 제가 취임할 무렵에 수용 정원이 한 4만 7, 8천 명 정원 되던 거를 비상계엄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한 5만 200명까지 한 3, 4천 명을 더 이제 수용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취임 당시에 수용률은 몇 %였고 비상계엄 직전에는 몇 %였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제가 취임했을 무렵에는 한 110%가 채 안 됐을 거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비상계엄 일어났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만 200명까지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수용 여력을 확보했지만 이미 그때 6만 5천 명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128%이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2,300명 정도가 수용 정원인데 3,600명, 3,500에서 600명 정도까지 수용돼 있어가지고 수용 정원이 155에서 157%까지 가장 심했던 걸로 기억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증인 말씀대로라면 128%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이요. 네. 128%면 수용자들의 수명권이나 건강권, 생명권이 좀 심각하게 침해되는 정도, 그러니까 심각한 정도의 가밀 수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용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소송도 국가 인권위 진정도 많이 했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소송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자들이 일부 승소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은 또 배상금을 물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칼잠이라고 하는데 가밀 수용이 일어나면 네.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자야 되기 때문에 칼잠을 자야 된다. 그만큼 수면권 침해가 심각한 건 맞죠?
그게 그런 칼잠을 자는 경우까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거실 조정 담당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조정을 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뭐 증인께서는 부인하시지만 3,600명을 추가 수용해서 160%의 수용률을 보이게 되면 다들 칼잠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만약에 조치를 한다면 그런 비상사태 하에서는 일단 뭐 장관님께서 그래서 건의를 처음에 드렸다고 나와 있겠지만 그 가석방이라든지 후문 정책 어떻게든 일단 그런 인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 여력이라든지 수용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폭동이라든지 난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그걸 지금 우리 적은 교도관 인력으로는 그걸 어떻게 그 진압을 한다든지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정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이나 소장들은 항상 국가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뭐 이번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교정 공무원의 기본적인 등목이라고 해야 될지 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또는 12월 4일 날 새벽에 교정본부에서 이런 문서 작업들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네. 예, 수사 기록 6,311쪽부터 12쪽, 13쪽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예. 지금 아까 증인 그 검사님께서 이제 물은 내용입니다. 2020년도 22년도에 정원이 48,990명이고 일평균 수용 인원이 51,118명이고 수용률은 104%입니다. 증인이 2024년 말 기준인 것 같은데 정원을 52,200명까지 늘렸다고 했는데 52,250명 늘렸고 일평균 수용률은 62,889명, 수용률이 125.2%입니다. 23년, 24년 월 평균 수용 현황을 보면 24년 12월에 63,681명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보면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 여력 확보 방안 추진 경과 이렇게 됐는데 이게 24년 말 그 통계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제 2025년에 만들어진 그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증인께서는 뭐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그런 걸로 썼고 그래서 과밀 수용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수용 여력 확보 방안 그 기록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은 그 직원들이 수용 여력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늘 쓰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확보를 위해서 교정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증인도 아마 교정본부장으로서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 여력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사건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수용인원 확대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수용 정원 그래서 수용 정원이 2,670명이 증가하고 여성 정원도 지금 사실은 한 사람당 그 혼거실 수용 그 인원이 그 규정상 2.58제곱미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22년도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패소했죠. 네. 그때는 수용 인원이 수용 여기 그 1인당 거실 그 사용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내려와서 다시 말해서 수용 인원이 130%를 넘을 상황이 되면 국가 불법 행위로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지금도 1년에 수백 건씩 그 소송이 들어오고 물론 국가가 거의 대부분 이기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교정직 중에서도 이 소송에 매달려서 지금 인력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 그 법무장관한테 권고를 했고, 2024년까지 그 박사학위 논문 부록에 보면 34건의 그 권고를 했는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정의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